자, 여러분, 이단원 지구의 역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방금 영상을 다 찍었어요. 다 찍었는데 오류가 나가지고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지금 멘탈이 안 좋아요. 지금 선생님 몸도 좀 안 좋은데 멘탈이 나가가지고. 자, 어쨌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은 내용이 길어요. 앞에서 했던 단원들보다 중단원이 좀 내용이 깁니다. 길어서 2차 시로 나눠서 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번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서는 첫 번째 지질시대의 그러니까 과거의 기후죠. 이제 고기후를 이제 분석하는 내용이 있어요. 요걸로 한 차 시분을 만들고 과거의 이제 지질시대 있죠. 과거 지질시대의 생물학적 특징들, 기후적 특징들, 이걸 알아내는 거를 나눠서 이 2차 시로 갈 겁니다. 여기 2차 시로 나눠서 갈 건데 주의할 점, 그 1, 2, 3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1학기 때 완벽하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고기 분석이 이해할 게 많고요. 과거 지질시대 이쪽 생물이나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암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해가 많이 필요한 고기 분석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세 번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 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EBS 온라인 클래스가 좋은 게 뭐냐면 영상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선생님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원하지 않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근데 선생님 바라는 거는 이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왜냐면 여러분들 2학기 때 4, 5, 6단원 나거든요, 진도를. 1학기 때 1, 2, 3단원을 배우는데 집중이수가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2학기 때가 되면 1학기 때 배운 내용은 이미 사라집니다. 이미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배울 때 완벽하게 배워두는 게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지질시대 구분 기준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뭐 간단하죠. 너무 쉬운 학습 목표인데. 그리고 나서 화석 자료를 통해서 지질시대의 생물환경 기후변화를 해석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탁 집었어요. 뭐였냐면 화석 자료예요. 그래서 이번 단어는 화석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석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할 거예요. 그 내용 주의 있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일단 지질시대가 뭔지 한번 배워볼게요. 자, 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기간 전부가 지질시대입니다. 근데 이 지질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첫 번째, 질생물계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화. 두 번째, 대규모 지각변동. 세 번째,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중요도 순서는 1번, 2번, 3번이에요. 그래서 생물계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화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지각변동, 그 다음 기후변화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질시대를 구분을 할 거예요. 근데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누대, 오니언, 그 다음 대, 그 다음 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로 치자면은 대천여자 고등학교가 있고 거기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죠. 그리고 1학년에도 1반부터 7반까지 있고 뭐 이렇게 반은 나뉘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 작게. 그래서 누대 혹은 이언, 대, 기 순으로 이제 그러니까 기로 갈수록 이제 작은 단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누대 안에 대가 있고 대 안에 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1번 중요하다 했는데 생물계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다. 그럼 생물계 뭡니까? 그쵸? 어떻게 알아낸다? 화석을 통해서 알아낸다. 그래서 이번 단어는 화석이 무조건 중요하다. 그리고 화석이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줌. 자, 화석입니다.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석이다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막 공룡 화석 말 있죠. 뼈 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공룡 화석이 나와 있는 걸 공룡인가? 하여튼 이런 거 생각하죠. 이런 유해가 있는 것도 맞아요. 너무 맞죠. 근데 흔적도 지질시대의 화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공룡 발자국 화석이죠. 발자국은 직접적인 생물의 유해는 아니죠. 근데 생물이 살았던 흔적이죠. 그러니까 화석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공룡의 똥 화석도 있습니다. 똥도 화석이 될 수 있어요. 신기하죠? 아무튼 이런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일단 물고기가 이제 죽었어요. 과거에.
그 상태에서 묻힙니다. 그러니까 퇴적돼서 퇴적층이 이제 퇴적층 안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전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화석, 층리는 퇴적암의 특권이에요. 퇴적암에서만 일어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구과학원에서는. 그리고 그 생물체 화석이 이제 살 같은 데는 이제 다 없어지잖아요. 금방 분해되고 뼈가 남아요. 단단한 뼈가 남아서 그 뼈가 어떻게 되냐면은 삭습니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 뼈가 있던 공간이 뭐가 되면 빈 공간이 됩니다. 비어버려요. 그 빈 공간에 지하수 속에 있던 뭐 규질 물질, 석회질 물질 뭐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와서 그 빈 공간을 채워요. 그래서 여기가 돌이 만들어집니다. 그 뼈다구 모양의 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발굴되면 그게 화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이 뭐 공룡뼈 화석이 자연사 박물관에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집에 갖고 가서 곰솥에 넣고 끓이면 사골국을 끓일 수 있지 않을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그 뼈다구 모형은 돌이에요, 돌. 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과거의 뼈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방법도 있고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출처가 써있네요. 네이버. 자, 생물체가 죽어서 가라앉습니다. 근데 가라앉았을 때 절반쯤 진흙에 묻혀요. 그러면 찍히겠죠. 진흙에 묻힌 이 상태에서. 그래서 생물체가 용해돼서 흔적만 남아요. 그럼 이때도 요게 화석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화석을 우리가 몰드 화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찍혀 있는 거죠. 움푹. 그 생물체가 그 발자국 찍히듯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몰드 화석이에요. 근데 그 위에 모래 같은 게 퇴적물들이 쌓여요.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찍힙니다. 이러면 이거는 캐스트 화석이라 그래요. 그럼 이 화석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화석을 본다면 이렇게 해서 이게 튀어나와 있겠죠. 요거는 캐스트 화석이에요. 그래서 이거 암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빵틀, 붕어빵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두 글자, 세 글자. 그래서 빵틀은 몰드고요. 붕어빵은 캐스트 화석이에요. 오케이? 빵틀에다가 반죽을 넣어서 붕어빵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붕어빵은 볼록볼록하게 모양이 잡혀 있는 거죠. 그건 캐스트 화석. 빵틀은 반죽을 넣을 수 있게 파여 있죠. 그건 몰드 화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죠 화석의 생성 조건인데 첫 번째 뼈, 이빨, 껍데기와 같이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단단한 부분이 없어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식물 화석 같은 경우 있죠. 식물 이파리 화석 이런 거 있거든요. 잎 화석이 있는데 식물이 뼈가 어디 있고 이빨이 어디 있고 껍데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단한 부분도 없죠. 근데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뼈, 이빨, 껍데기가 있으면은 잘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생물체가 죽은 다음에 퇴적물이 빨리 묻혀야 됩니다. 퇴적물에 빨리 함몰돼서 공기랑도 차단되고 다른 생명체로부터 차단돼야 돼요. 만약에 공룡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른 육식 공물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막 그걸 막 일리저리 분해를 해서 갖고 가겠죠. 그래서 막 뼈도 씹어 먹고 막 다리는 저쪽 가 있고 팔은 저쪽 가 있고 너무 잔인한가? 하여튼 뭐 그렇게 되면은 생명체 화석이 온전하게 발견되지가 않는 거죠. 그럼 나중에 봤을 때 이게 무슨 생명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퇴적물에 빨리 묻혀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의 성분이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됩니다. 화석화 작용이라 하면 아까 말했던 그 물고기 있죠? 그 과정이에요. 물고기가 빨리 묻힌 다음에 날아갈 부분은 날아가 썩어서 없어지고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새로운 물질들이 채워야 됩니다. 그 채워지는 작용이 적절한 시기에 일어나지 않아도 화석이 안 만들어져요. 왜냐면 다른 힘을 받거나 막 위에서 압력으로 누르거나 하면 거기가 붕괴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네 번째, 퇴적암이 생성된 후에 심한 지각 변동이나 변성작용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걸 받으면 다 뒤틀린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생명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님 생신 선물로 케이크를 막 만들었어요. 막 빵에다가 막 스크림 바르고 막 이제 막 과일 올리고 해서 막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잘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막 흔들어요. 막 쉐이키 막 흔듭니다. 그 상태에서 부모님께 딱 선물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빵과 생크림과 과일이 반죽된 떡이죠. 떡. 그죠? 과거에는 케이크였던 것이었지만 그냥 음식물 쓰레기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심한 변동이나 변성작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이런 화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이 있어요. 첫 번째가 표준 화석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화석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시대는 아까 말했다시피 뭐 그죠? 이연, 그리고 대기 이렇게 나눈다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예를 들자면 뭐 2000년 20년대 2010년대를 대표하는 아이돌은 누구냐라고 하면 방탄소년단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선생님 암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시기에 2000년대 대표하는 여자 아이돌은 누구냐? 트와이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선생님 원스 아니에요. 하여튼 뭐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90년대 그러니까 뭐 90년대를 대표하는 아이돌이다. 그럼 뭐 갑자기 H.O.T.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만 이제 활동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귀여운 삼엽충이 있어요. 우리 엽충이가 고생대에만 살았어요. 그래서 삼엽충은 고생대의 표준화석이에요. 만약 삼엽충이 중생대까지 살았어요. 중생대가 쭉 살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고생대도 아니고 중생대도 아니죠. 이렇게 되면 이건 표준화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정 시기에 출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번성하다가 멸종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산호충은 고생대 때만 살았으니까 산호충이 나오는 화석은 무조건 고생대 화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존 기간은 짧아야 좋은데 그 대신 넓은 지역의 개체수가 많아야 됩니다. 대표니까 그래야겠죠. 그죠? 대표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는 얘는 지구상 어딜 가나 많이 살았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표준화석이고요. 그에 반해서 시성화석은 뭐냐면 생물이 살았던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환경이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 그래서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오랜 기간, 가능하다면 현재까지 생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산호예요. 산호. 우리 산호 알죠? 그러니까 산호초 막 이런 거 보는데 그 산호들이 어디서 사냐면은 막 깊은 심해 막 이런 데 안 살고요. 막 추운 바다에도 안 살아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산호가 살아요. 현재까지도 산호는 그래요. 물론 현재 살아있는 산호와 과거의 산호는 다른 산호죠. 근데 산호라는 건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따뜻한 물 속에 사는 산호가 과거에는 산꼭대기에 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층에서 산호 화석이 발견된다라는 거는 그 지역이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존 시간은 길고 특정한 지역에 분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변화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산호가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산다 했잖아요. 근데 산호가 엄청 번성을 했네? 그럼 그 시기엔 바다는 엄청 따뜻했던 거예요. 그럼 바다만 따뜻했겠습니까? 그때 당시가 기온이 높았던 거죠. 근데 어느 시기에 산호가 거의 다 멸종을 했어요. 그러면은 산호가 살기가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지구 전체적으로 빙하기가 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환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시상화석은 생존 기간은 길죠. 근데 분포 면적은 짧아요. 표준화석은 생존 기간은 짧죠. 근데 분포 면적은 넓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에서 뭐 여기 A, B 이렇게 놓은 다음에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문제를 낸다는 건 아니겠지만 뭐 어쨌든 넘어갑시다. 자, 고기후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고기후는 뭐냐면 고기 아니고요. 고기후 아니고 고기후예요. 고기를 후후. 드립 치고 싶어 미쳐버리겠네. 자, 아무튼 그래서 고기후는 그 이제 과거의 기후인데 기상을 관측하기 이전 지질시대의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과거의 기후예요. 옛날 기후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걸 분석하는 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과거에 뭐 추웠는지 더웠는지 비가 많이 왔는지 비가 적게 왔는지 이런 걸 어떻게 알아내냐면 대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알아내는 겁니다. 볼까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죠? 네, 많습니다. 자, 첫 번째가 화석 연구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화석이냐면 시사화석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과거의 환경을 추론한 거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두 번째 나무 나이테가 있는데 나무가 이제
밑둥을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르는 곳에 이제 이게 나무 나이테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선으로 나온 데가 밀도가 큰 부분이고요. 중간에 이게 뜬 부분, 이게 빈 부분 있죠? 여기가 밀도가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의 나이테가 만들어진, 그 줄무늬가 만들어진 거는 밀도가 되게 큰 부분인데, 그렇게 밀도가 크다는 건 뭐냐면 나무가 성장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나무가 성장을 잘 못했다는 거는 식물이 성장하기가 어려웠다는 환경인 거고,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은 춥고 건조한 그런 환경들이겠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자면 겨울. 근데 이제 넓은 부분, 밀도가 작은 부분이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성장을 확 한 거예요. 식물이 확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기온도 따뜻하고 강수량도 많았다는 거죠. 한국으로 치자면은 뭐 겨울 제외한 봄, 여름, 가을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통해서 우리가 나이테 하나 뭐 한 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특정 시기에 나이테가 많이 좁았다, 특정 시기에 나이테가 많이 벌어져 있다,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과거의 기온과 강수량 분할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한이 있습니다. 수천 년 이내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오래 살아봐야 수천 년이에요. 수천 년 살아도 엄청난 거긴 한데, 뭐 이제 바오밤 나무 이런 것들 오래 살긴 하는데, 그래서 그 대부분의 나무가 이렇게 오래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나무 나이테를 조사하는 거는 아주 근처 최근에 그거를 이제 기후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포인트고요. 꽃가루 화석을 연구를 합니다. 이제 꽃가루를 통해서 어떤 식물이 언제 많이 분포를 했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제는 소철나무가 많았고, 뭐 어때는 뭐 은행나무가 많았고, 어때는 뭐, 그러니까 이런 식에서 침엽수 꽃가루가 있을 거고 화렵수 꽃가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시기에 침엽수 꽃가루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침엽수는 한랭한 환경에서 많이 번식을 하고, 화렵수는 온난한 기후에서 번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엽수가 많았다라는 거는 그 시대에 한랭했다. 화렵수가 꽃가루가 더 많이 날렸다, 그 얘기는 그때 온난했다, 이런 식으로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는 공통점입니다. 석순, 빙하코어, 유공층 화석 다 나오는데 다 산소동위원소비, 산소동위원소비, 산소동위원소비입니다. 그래서 그 산소동위원소비가 도대체 뭔지 좀 이따 이제 그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그 고기후 연구 중에 진짜 중요한 게 이제 여기 표시해 놓은 이 빙하코어인데, 빙하코어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 빙하코어가 뭐냐면은 빙하에다가 빵꾸를 뚫어가지고요, 빨대처럼 그 부분을 빨아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드릴로 뚫어내는 겁니다. 속이 빈 드릴로 뚫어내면은 이렇게 안에서 이제 빨대처럼 안에 이제 빙하의 핵이 나오는 거죠. 빙하 심이 나오는 거, 샤프심 나오는 것처럼 빙하 심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안을 잘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물방울도 들어있고요.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얼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이렇게 파냈다가 이건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옛날 빙하고, 요거는 이쪽은 얘보다 훨씬 더 최근 빙하가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과거에 빙하가 쌓이는 속도를 어느 정도 계산한다면 이게 몇만 년 전인지 몇천 년 전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공기방울이 있는데,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 공기는 정말 귀중한 공기죠. 그때 당시의 공기예요. 그때 빙하가 만들어질 당시의 공기예요. 그리고 그때 빙하가 만들어질 당시의 얼음이에요. 중요하죠.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CO2, 이산화탄소 들어있죠. 중요하죠. 이산화탄소가 기온과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안에 뭐 산소도 들어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물방울 자체가 H2O잖아요. 그럼 이 안에도 산소가 들어있죠. 그죠? 산소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럼 이 산소가 왜 중요하냐면 이따 산소 동위원소비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빙하코어를 보면은 빙하가 어느 시기에 많이 만들어진 시기도 있을 거고, 빙하가 어느 시기엔 잘 안 만들어진, 뭐 줄무늬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느 시기엔 빙하가 막 녹아서 반들반들해서 면이 나오기도 할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빙하코어를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극지를 연구하는 게 그만큼 과거 기후에는 유리하다. 그래서 빙하코어 분석과 관련된 지문이나 문제가 많이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산소 동위원소비입니다. 이번 단원의 하이라이트예요. 왜냐? 어려워요. 아니, 솔직히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이것만 완벽하게 이해를 해도
진짜 문제에 자주 나오는 하나의 포인트, 하나의 키워드는 건졌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동위원소가 뭔지는 알죠? 그러니까 같은 원소인데 원자량이 다른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원자량이 달라진 게 누구 때문이냐? 중성자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는 16산소예요. 그러니까 양성자 8개 플러스 중성자 8개짜리. 이게 이제 그런 원자량 16의 산소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18산소가 나왔죠. 산소 18이 나왔어요. 욕한 거 아닙니다. 산소 18이 나왔는데 얘는 양성자 8개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소죠. 근데 중성자가 10개예요. 그래서 산소 질량 원자량이 18개가 된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요런 상태인데 얘네들이 자연계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그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영어라서 울렁증 가지 마세요. 다 해석해 줄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바다죠. 바다에는 물이 많죠. H2가 많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 안에도 산소 16이 있고요. 산소 18이 있어요. 얘네들 공존을 합니다. 물론 얘가 갑도적으로 산소 16이 많지만 어쨌든 얘네들 이게 공존을 합니다. 근데 물이 증발을 하잖아요. 물이 증발을 할 때 H2O 중에 산소 16을 포함한 H2O와 산소 18을 포함한 H2O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증발을 잘할까요? 그죠? 더 가벼운. 중성자가 적다는 건 그만큼 더 가벼운 거니까. 산소 16이 evaporated. 그러니까 증발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방금 발음 진짜 싸보셨죠? 아니,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산소 16이 산소 18에 비해서 가벼워서 증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얘네 이 증발한 애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쭉 이동을 해서 육지에 가서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이제 빙하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산소 18은 증발을 잘 못하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만년설 빙하에는 산소 16이 월등하게 많아요. 그러면 산소 16분의 산소 18을 따지자면 이 전체 값은 일반적으로 욕한 거 아닙니다. 이 전체 값은 원래 좀 작은 거죠. 원래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빙하 속에 일반적으로 산소 18에 비해 산소 16이 풍부하다. 요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어느 시기에 기온이 올라갔어요. 어느 시기에 기온이 올라갑니다. 더워요. 덥게 되면은 원래 안 증발하던 산소 18이 더 많이 증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없던 산소 18이 눈이 돼서 내려요. 그럼 빙하에 포함된 산소 18의 양이 늘어나요. 지금 분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값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동위원 소비가 증가했다라는 건 뭐냐면 기온이 증가한 겁니다. 반대로 너무 추워요. 그럼 가끔씩 나오던 산소 18도 증발 안 하겠죠. 그럼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되냐면 작아지는 거죠. 그럼 작아진다면 기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게 산소 동위원소 원소비 분석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른 변수를 집어넣습니다. 뭐냐면 빙하 속에서 산소 동위원소비는 그렇게 판단을 해. 근데 해양 생명체 화석에서는 어떻게 분포하는지 생각해 볼까?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역발상이죠. 역발상인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해양 생명체가 있어요. 그럼 원래는 여기 16호도 있고 산소 18도 있고 산소 16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16호가 산소 16이 많이 이제 날아간다 했죠. 16호가 많이 날아가는데 그러면은 생명체 입장에서는 더 풍족한 산소 18을 원래 흡수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날이 뜨거워졌어. 그래서 산소 18이 에너지를 얻어서 증발을 하네? 그럼 해양 생명체 입장에서는 원래에 비해서 산소 18의 함량이 줄어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날이 더워서 산소 18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해양 생명체 화석 안에서는 16호분의 18호를 해보면 이 전체값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빙하랑은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도 괜찮고 강의를 이 부분만 3번 정도 돌려봐도 괜찮고 4번 돌려봐도 괜찮아요. 이 부분만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 한 문제 맞춘 겁니다.
언젠가는. 이번 시험에 이 문제를 낸다는 건 아니고요. 낼까요? 장담은 못해요. 낼 것 같아요, 왠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낼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 넘어갑시다. 자, 이제 지질시대 구분인데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